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네. 국감 기한 때문에 뵙겠으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국감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현님은? 네, 저도요. 3주가 어떻게 갔는지 금방 금세 지나가 버렸네요. 네, 그러셨군요. 강 의원님 서울하고 이제 광주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예, 저도 국감 보면서 참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오늘 저희들이 국감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예. 국회가 지난 20일간 이어진 2018년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향후 전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던 이번 주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고 유치원 비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고용세습 채용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보자는 민주당의 작태와 술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파헤쳤고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점에 공감한다면 국정조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해야 합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막 내린 2018년 국정감사 최대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는 7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부위 등 일부 겸임 상위 국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 모두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보여주기식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국감 중반 들어서 굵직한 이슈를 뽑아내면서 나름 순기능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감 자료 한번 봤는데요. 국감 전반적인 전체적인 평가라 그럴까요? 좀 먼저 듣고서 거기서 나왔던 쟁점이나 현안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국감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경실련 평가 보니까 전문성, 전략, 전의가 없는 국감이다. 그런데 아마 야당에게 한 이야기 같아요.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어떤 장이고 야당의 판인데 야당이 늘 스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로 보면 이번에 국정감사 야당 스타가 없는 그런 전략도 없고 그런 전이 싸울 의사도 없는 이런 국정감사 아니었는가 싶어지고요. 결국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역시 이벤트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 이것이 스타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이제 그 보육 이제 유치원 문제 우리 박용진 의원이 사실은 이번 국감에 처음부터 알파의 오메가였는데요.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초창기에 국감 스타가 된가 싶었더니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실 국감 박용진 의원 국감이었는데 그 반대로 예를 들면 그 일자리 정규직 전환 문제 제기했던 유민봉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유민봉 의원님은 생각이 안 나요. 대신 김성태, 김용태, 양태 의원이 아주 양태 의원님이 생각나지. 유민봉 의원이 일자리 취업 비리 했다는 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번 저도 뭐 해보면서 느끼고 또 이번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당의 스타를 만드는 장인데 이번에 스타는 여당에서 나왔어요. 그런 걸로 보면 야당은 이번에 국감을 망한 거죠. 여당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국정감사가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해마다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도 하고 하는데 네. 의원이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질의하는 이 기술이라고 할까요? 네. 핵심만 좀 찌르는 그런 것들로 이제 국감의 성패가 사실상 좌우하는데 준비 안 된 의원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지켜보기에 질의를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보였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네. 그리고 고용세습 문제, 한국당의 유인봉 의원, 그건 이제 두 가지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국정감사였는데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를 제외하면 뭐 그렇게 망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냥 평타 정도 친 게 아닌가. 망한 건 왜냐하면 아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주요 이슈들은 있었는데 워낙 큰 두 가지 그 이슈 때문에 좀 묻히게 된 네. 언론에 묻힌 그런 결과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작년엔 대선 이후에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지난 국감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야당이 주로 공격하면 여당이 방어하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방어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이 초선으로서 굉장히 용감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네. 여당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습이 좀 달랐던 그 예년과 달랐던 그런 국정감사였지만 네.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 용기를 낸 그 의원들에게 굉장히 네. 그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또 다른 상임위도 나름 국정감사 준비하는 거는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고생한 모든 의원 또 보좌진들에게 또 고생했다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평타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은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 비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언론들이 뭐 스타, 국감 스타 뽑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과거에 그러니까 좀 쉽게 하면 좀 지나간 이벤트라고 보고요. 저는 모든 분야에서 재밌는 일이 많았고 지금 박용진 네. 의원이 잘한 건 저도 뭐 동의하고 그렇지만 박용진과 유민봉 의원 두 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소속들은 어디 있었냐면 자 외통 이런 데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한다고 했다가 해제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가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미 관계도 지금 굉장히 새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네. 또 말미에는 냉면 파동이 있었습니다. 냉면이 목에 넘어가느냐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게 물론 표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북한이 우리를 대한 태도를 말해준 것이고요. 그것보다 저는 더 결정적인 것은 경제 분야 기재위입니다. 지금 언론이 유민봉 의원이나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을 클로즈업은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기재위를 좀 많이 봤는데 네. 뭐 김성식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굉장히 조목조목 잘 비판을 했고 그걸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사는 많이 안 나왔지만 결국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 정말 잘못했다. 나 책임지고 물러날게. 이거를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만 지금 청와대는 가짜뉴스 하는데 네. 이 장하성 그 경제부총리 투톱이 물러난다는 기사가 이미 옛날에 나왔습니다. 그때 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또 아니다 그랬는데 또 MBC가 또 보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단순히 무슨 스타 한두 명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모든 분야가 진지한 것들이 있었다. 다만 이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이 조금 더 여당다워지고 야당이 조금 더 야당다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이제 방어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쉴드를 친다고 하는데 그전에 작년만 해도 민주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좀 헷갈렸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나름대로 방어를 좀 체계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야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야당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러고 참 옷이 안 어울리지만 원래 민주당이 야당은 참 잘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쨌든 야당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뭐 좀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야당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유민봉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는 유민봉 의원이 대단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분이 상을 주니까 받긴 받았지만 자기는 안 나서겠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곧 은퇴하고 교수로 가고 나는 다음에 출마 안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보니까 이 고용세습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해달라. 그래서 김용태 사무총장이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그거는 이제 당 차원의 작전 같은 건데 저는 네. 뭐든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특히 박용진 의원의 이 문제 제기는요. 사실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쪽은 여당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입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했냐는 건데 이게 사실 좀 이따 또 토론하겠지만 네. 들여다보면 정말 박용진 의원은 제가 봐도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네.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별로 망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 의원님은 민주당이 야만 잘한 게 아니라 여도 잘하는데요. 야도 잘하고 여도 잘하고 뭘 잘하냐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야당을 해봤는데 그때 여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청와대 거수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 우리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저도 뭐 신분이 여당 소속 정당인입니다마는 만약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게 방어만 한다면 이따 뒤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왜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냥 그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비리센터, 접수센터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접수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여든 야든 국회의원이 먼저다. 저는 이런 생각을 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든 여든 국회의원이 먼저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본다면 지금 그래요? 저는 100% 동의하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는 한나라당의 당시에 민본 21도 있었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룹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선연도 그렇고.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저는 경제 문제만큼은 민주당 내에도 과격하게 비판하지 않다고 저는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여당인데 여당을 처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너무 청와대 비판이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은 사실은 한 단계 걸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청와대 비판도 좀 하고 정부 비판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국회의원을 하는 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여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해봅니다. 비판할 일은 비판해야 되는데 억지로 없는 비판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데 야당처럼 소득주도 뭐 성장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40%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비판의 목소리는 주민이 나오겠죠. 하여튼 이번 주는 하여튼 이번 국감은 하여튼 박용진 의원이 하여튼 상당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줬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립 유치원 사태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부 대책도 나오고 이은혜 부총리가 발표도 하고 또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또 여러 가지 반발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박용진 의원 네. 제가 이제 그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더니 네. 주부들 한 50대, 60대 두부들이 이제 몇 분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런데 박용진 그 사람이 초선이라서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다음에 안 될지도 몰라. 그런데 진짜 잘했어. 그리고 박용진한테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손주를 뒀거나 혹은 뭐 이제 뭐 그런 연령대의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폭발적인 이슈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만큼은 누구나가 국민이 전문가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네. 특히 유치원 비리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박용진 본인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지지를 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후원금이 뭐 20일 동안에 2억이 넘게 거쳐서 올해 후원금 마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국민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뭐 초선이게 가능했다? 소신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는 중진들이 말리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느 의원이 말렸대요? 글쎄요, 그거는 뭐 강대중 의원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게 그만큼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또 이 한유총이라는 유치원연합회 총연합회가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 압력단체, 이익단체로서 그걸 공고히 해왔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 들춰낸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자기 본인의 이름을 단 법을 개정한다는 거 굉장히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세훈법이라는 게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박용진 3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학교급식법, 네. 사립학교법, 네.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인데 횡령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랄지 또 교육 목적 외에 이 지원금이나 교육비 쓸 수 없게 하는 거랄지 급식 제대로 하게 하는 거랄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법 개정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현안들은 뭐 야당 간에도 이견이 있고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뭐 다 지금 이합집산입니다. 여야가. 그런데 이 문제만 유치원 비리만큼은 뭐 이견이 없는 문제라서 네.
국민의 편에서 또 아이들 편에 서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그게 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해 부총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잘하고 저는 있다고 그게 보세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저는 박용진 의원의 접근법이 맞는 게 일단 박용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걸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보면 야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준 세금인가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지원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뭐 성인용품도 사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판하는 건데 문제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국가 돈이 그걸로 갔는데 그 돈을 지원한 교육청의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국가의 세금을 갖다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 안 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작년엔 안 그랬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회계 방법 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래가지고 뭐 넘어갔는데 네.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적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원회 장관이 저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 과정은 나 이해는 하지만 바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선고를 하니까 바로 굉장히 급하게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뭐 40% 정도를 국공립으로 만들겠다는데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진정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역 국회의원 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서울에 강북, 강남 어디든지 자 국공립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까? 뭐 건물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막 등등 생각하면요. 이렇게 빨리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똑같이 국공립 유치원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다 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물론 지방 뭐 경기도 다르고 뭐 광주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요. 유치원 부지조차도 찾기 힘들고 건물 갖다가 그럼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준비했습니까? 네. 이렇게 급하게 바로 박용진 의원이 히트를 치니까 장관이 새로 임명돼가지고 논란이 되는 장관이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립 유치원이 무슨 4천 몇 명이 회의를 하는 그 아침에 미리 국세청 공정위 불러가지고 협박하듯이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의 뉘앙스는 저는요 이거는 과거에 군사 뭐 이런 정권 시대를 하는 거지 그분들 다 합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 중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비리 유치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은요. 네. 저는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립 유치원 어머니들 말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뭐 무슨 말 들어가 보면요. 야, 박용진 의원 말이 맞는데 지금 정부대로 하면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당분간 우리 애들 맡길 데가 없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맡아주는 시간이 다릅니다. 맞벌이 부분은요. 오래 맡아는지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도 없이 갑자기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을 그래서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게 네. 박 의원은 그 모임이 있은 날 다음 날 31일 날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박용진 의원처럼 토론회를 해가지고 여러 개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야지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다 모아가지고 이런 식은 저는 정부의 대책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문제다 그런 있습니다. 우선은 저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가 그동안 잘못하고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거에 질타하는 건 진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건데 이런 질타의 말씀 맞고요. 대신 박용진 의원의 안이나 지금 교육부 안이나 이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회계 시스템을 지금 국공립 적용처럼 동일하게 사립도 적용하자. 이건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예. 그다음에 지금 지원금을 줬던 걸 이제 누리과정이나 이런 공공 지원금을 줬던 걸 보조금으로 바꾸자. 이것도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국회의 몫입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국공립 확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계획이 이미 국공립을 현재보다 500개 교실을 늘리겠다. 500개 반 늘리겠다 했는데 이걸 500개가 아니라 1000개로 늘리겠다.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용진 의원 안과 지금 정부의 안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이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과정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 하나는요. 이거 지금 우리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좀 중고, 대학교 과거에는 사립학교가 그 이사장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2004, 5년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이걸 이제 공공화시켰던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 비리 사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구속되고 그랬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그동안 사유재산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국가 돈이 들어가고 지원되면서 이걸 어떻게 공공화시킬 건가 과정에 지금 고민인데
이 답이 지금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부 대책도 이 지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립유치원을 한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돈 들여서 내가 교육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영업이었는데 개인 자영업인데 국가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공재로 전환되는데 이 국가에서 뭐 보장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점의 대책이 지금 조금 아쉽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짧게 한마디 더 하면 저는 강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또 하나는 이게 2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예산의 45%를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는 누리자금 거거든요. 2조 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조 원에 어쨌든 사립유치원 예산의 45%를 국가가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법이 통과돼서 네. 성격 규정을 확실하게 했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건 정치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 과정에서 한 1, 2년 동안에 피해보는 학부모들이 많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김 의원님 하신 말씀 없으시고. 네, 뭐 피해보는 그거는 이제 유치원들이 뭐 우후죽순으로 뭐 폐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저는 아마 이성과 이 상식을 가진 원장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이 유치원이나 보육 문제는 두 가지 아닙니까? 네. 공공성의 강화,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 그래야만 신뢰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회계의 투명성은 아까 얘기한 박용진 3법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반기드는 유치원은 폐원하겠다고 강수를 두기도 할 테죠. 그런데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학부모로부터 신뢰는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아이들 교육보다는 본인의 실리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뭐 폐원해도 도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미 이 문재인 뭐 대선 때 공약 포함해서 이 교육부에서 조금 순차적으로 그건 착실히 공약을 이행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려를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이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뭐 폐원 조치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획대로 이거는 공감을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네. 밟아 나가는 게 그러면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네. 공분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함께 나가야지 않을까 야당도 생각이 다 듭니다. 찬성하는 부분. 자, 그 의원님 그러면 그 저 문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유민봉 의원이 문제 제기했다는 지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 문제 국정조사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하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민주당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 나머지 4당은 다 정의당까지 국정조사 하자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국회에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아, 그래요? 같고요. 네. 이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 관련한 특별재판부, 네.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 부분은 뭐 좀 빅딜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중재를 해보려고 바른미래당에서 나섰는데 한국당이 또 워낙 막무가내로 특별재판부는 반대하고 있어서 네. 별로 말이 안 먹혔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 특별재판부는 이미 그 임종원 차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기소돼서 재판부가 배당이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예, 헛고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국정조사 문제는 저는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는 그 4대강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좀 두고 보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제대로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4대강 때 이 감사원 감사가 매번 결과가 달랐거든요. 네 번 했습니다. 네. 예, 4번 했고 또 그때마다 얘기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감사원은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아마 여기서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지금 이 나머지 야당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 국정조사 부분인데 네. 왜 흔쾌히 못 받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 흔쾌히 못 받으십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건 우선은 아니고. 서울시 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를 두고 보자 이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관 약 한 우리 정부 공공기관이 몇 개냐면 최근 한 1,500군데 됩니다. 네. 1,500개 정도 된데 이걸 최근 5년간 채용 정규직 전환된 내용을 전부 전수조사하겠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하자.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하자.
그래서 감사원 감사 보고 이 전수조사를 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하지 말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고 이건 뭐 이거 예를 들면 설령 최영익 문제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만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념과 정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입장이 저는 개인적 입장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건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감사원 감사에서 제대로 걸러주면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그렇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또 저 정기 조사를 통해서 네. 하면 저는 문제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현재 이 채용 비리 접수처를 만들어 지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 비리가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뭐 다른 정부 조사를 다 지켜보기 전에라도 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지금 말씀처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정의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나치게 민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쉽게 하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유치원 이슈였는데 고용 세습이 점점 더 커져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젊은 층은 취직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108명의 그 친인척 있다고 할 때마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계속 더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무슨 역장에 뭐 처형 와이프도 있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자꾸만 언론들이 그런 취재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건데 야당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국정조사 할 필요도 있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유치원 문제도 국정조사 하자. 왜냐하면 그럼요 다 하자 이게 저는 다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꾸만 이 뭐 서울시장 이야기를 인용해서 아직까지 뭐 밝혀진 확실한 게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여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과를 하시고 서울시 교통세 이 문제는 정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물일 비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도 그렇고 사과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지금 대자보 붙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젊은 애들은 취직이 안 돼서.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꾸만 법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건 지금 법적인 거 따질 게 아닌 게요. 서울교통공사가 연봉이 7천 내지 6,80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서울에 근무합니다. 직원이 17,000명입니다. 그리고 1년에 260명이 해외 연수합니다. 1년 적자는 5천억입니다. 이런 훌륭한 회사인데 들어가려고 지금 이번 하반기 공채해 보니까 65대 1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회사인데 그 준비한 애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무직 들어갔다가 갑자기 계약직 되고 그때 전환할 때 시험을 보니까요. 93.6%가 합격을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하는데 이런 시험 보셨습니까? 저는 108명의 친인척도 문제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냐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민노총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지금 이제 정규직으로 옮기는데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한 겁니다. 왜? 100% 합격 안 시켜주면 우리 못 치겠다. 그래서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33% 정도만 시험을 쳤는데 합격률이 93.6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치자 우리 칠게 이렇게 한 겁니다. 내년에 쳐야 될 걸 올해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게 상식이 있는 건지 정말 과정이 공정한 건지 기회가 균등한 건지 저는 이게 새로운 적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다 압니다. 지금 그 젊은이들 그 취업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불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겸허하게 여당 아닙니까 여당 그리고 서울시장님 아닙니까 왜 저는 자꾸만 부시장 나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저도 이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직접 이 부분은 제가 지도부 회의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문제 없다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좀 보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그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도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오래된 누적된 거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거 여당의 문제다, 야당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국정조사하게 되면은 기존의 국정조사를 보면 다 여야 간에 공방하다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정쟁화되는 거 그래도 조금 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실체를 갖다 규명하기가 쉽습니다. 국정감사보다는 더 강력한 수단이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죠, 김 의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면 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친인척들이 들어갈 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거 이미 발표 나기도 전이었다. 그런 계획이 발표나기 전에 들어갔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나름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실제로 그런 반박 내용과 뭐 부합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일정 부분. 그러나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노량진 공시생이 40만들이 다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 3년 이상 지금 이 원서 써놓고 떨어져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29만 명이라는 며칠 전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신문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그런 청년들이 봤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서울시가 반박한 내용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까? 아, 그랬구나라고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서울시는 좀 억울하다는 거죠. 네, 나온 서울시는 억울하다는 건 통계 자료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야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로 국정조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걸립니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은 이번 국감에서 또 마지막 현안이 됐던 것 같은데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박주민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박주민 의원이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놨죠. 네. 특별재판부 설치. 이제 박주민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또 그 대법과 관계된 사람이 너무 많다. 최소 80명 판사 중에 현직 판사 중에 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최소 80명에서 120명이다. 근데 이들이 다시 양승태 또는 그에 준하는 이 비리 사건을 만약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사법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로 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자 이런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법 위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 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건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반대입니까? 저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위헌이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강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새로운 재판부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법관과 관련된 때는마다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보십시오. 반민특위하고 5.16때 혁명재판소 말고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헌법 101조 104조는 입법부나 이런 다른 쪽에서 법원, 그러니까 판사를 임명하는데 관여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입법부가 직접 판사를 지명하는 건 아니지만 몇 단계 절차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법원의 고유 권한을 다른 쪽에서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위헌이고 저는 지금 바미당 같은 경우도 바른미래당도 처음에는 덜컥 우리 하자 그랬다가 안에서 지금 안 한다고. 법률 박주선 의원 등등등등이 지금 반대한 이유가 제가 볼 때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안 하고. 그러니까 비판받고 있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분들 하더라도 재판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재판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억울해하시지만 저는 그냥? 과거에 있잖아요. 사법부에서 정말 억울하게 재판 받아가지고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물론 점점 좋아는 지고 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진짜 억울하게 사법부에 말도 안 되는 사형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특별재판부에서 했어야 될 재판들이 많은데 이번도 저는 지금 말씀처럼 저도 동기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저는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삼권 분립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죠. 저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회가 늘 인기가 없잖아요. 정치인들이 가장 인기가 없고 가장 비판받는 최종은 국회에서 다 결정합니다. 집단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삼권 중에서 그나마 사법부가 가장 그래도 국민의 어떤 최후의 보를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민들을 지켜줄 것은 사법부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바라봤던 국민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런 재판 거래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또
그것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이 판사들이 네. 또다시 관련자들을 재판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누가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어떤 신뢰를 다시 얻고 어떤 사법 개혁이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네. 반드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의 입장을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고, 그다음 대법관 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뭐 임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특별재판부는 변호사회하고 그다음에 판사회의, 시민단체, 여기서 이제 3명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추천해서 대법원장 임명하면 임명하는 건데, 원래 법에는 그것 자체도 외부에서 그렇지. 입김을 작동하는 사람들이 추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입법권으로 지나치게 사법부를 견제하거나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사건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처럼 전 특별재판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보니까 건국 이래로 이 특별재판부 형태의 재판부는 2번 있었는데 다 20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1948년과 1961년에 건국 초기에 이제 친일 부역자 처벌하기 위해서 했었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설치된 게 그 2번인데, 21세기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여긴 여야 할 것 없이 조금 동의했으면 좋겠는데, 한국당이 극구 또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검같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검찰이라는 기관 조립하면서 그러려면 검사만 이렇게 하는 거고. 헌법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 특별재판부도 아니 지금 헌법 안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헌법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 어기면서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문제의식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개헌 얘기까지 나오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저희들이 국감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를 가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권을 다 줬습니까? 칼질하라고 누가 허락을 했어요? 저는 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당 저주하고 당에다 침뱉고 탄핵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 대우각성하고 반성해야 돼요. 이 집 뛰쳐나가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수 대통합은 요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한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차기 당 대표가 해야 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을 해왔고 단호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실어 만들고 들지만 제가 단호히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자유한국당 개파 갈등 또다시 수면 위로 보수 대통합 물 건너가나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셨습니다만 과거에 보였던 분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개파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국민은 이런 우려사항도 있는데요. 또 중진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또 여러 가지 워딩으로 작심한 맞부딪혔죠. 예? 누가 칼질하라 그랬냐부터 시작을 해왔고. 자,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당 문제. 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세울 때 정권을 주고 세웠을 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무능해서인지 유약해서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문종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은 뭘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누가 너에게 뭐 칼질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뭘 하라는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한 사람이 이제 전원책 우리 조강특 의원인데 갑자기 네. 전원책 의원이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고 태극기 부대를 함께 해야 된다 하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또 전원책을 꾸짖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또 조강특 의원이 간섭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네 분이 김병준, 전원책,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여러 의원들이 이제 함께 뒤엉켜서 네. 논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지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정체성도 세우지 못하고 인적 쇄신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내년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혁신도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서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한참 동안은 내년 총선까지는 총선 이후까지 그래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김정은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진의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또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 생각에서. 예. 네, 이 정치와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이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그렇죠. 조금 제대로 바로 서야 이 견제와 균형이 맞을 텐데 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국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그런 점에서는 걱정이 크죠. 네. 어느 일방의 독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그런데 한국당의 요즘 행태를 보면 과연 비대위원장조차 구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도 그 정당이 맞나 싶은 정도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네. 계파 갈등이 도진다는 것, 이 고질병이 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 국민의 마음 이해 못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정당이 아닌가. 초현실주의.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인가.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져서 이렇게 논란할 때인가. 초현실주의 정당, 네. 새로운 정당사입니다. 좀 예.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지금의 행태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선거가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원내대표 선거 다가왔죠. 그리고 내년 2, 3월로 전당대회 새 대표 뽑죠.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대위원장조차 구하지 못해서 이 다 고사하고 마다했을 때 나섰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초기에 고마워했던 마음, 그 마음 잊지 말고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고 조광특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탄핵 백서를 만들자는 얘기서부터 그리고 바른정당 갔다 돌아온 사람들 무슨 낯으로 반성도 없이 왔느냐부터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시점은 더더욱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구나 한국당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계파 갈등의 말을 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홍문종 의원. 그 아시다시피 친박 핵심이었고 네. 또 이분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들이 이 홍문종 의원의 발언을 놓고 이제 계파 갈등이 도졌다고 보도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인터넷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봤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기사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시간이 넘는 이 쉽게 하면 이제 그 중진과 비대위와의 연석회의를 갖다가 동영상 풀 영상을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예. 중진 그 비대위 연석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분들 말고도 이주영, 나경원 뭐 등등등등 저기서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딱 한 명 홍문종 의원의 이 말 때문에 지금 이제 계파 갈등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분들은 또 좀 건강한 얘기를 좀 하는 다른 거예요? 아니 뭐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저는 짚고 있는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 이 중진과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안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누군가는 했죠. 쓴소리를 하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김병준이라는 분은 물론 지금 말씀처럼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긴 하지만 민주적으로 이 사람은 언론 자유는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회의를 하고 할 말 다 하시오. 있는 그대로 동영상 띄워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판하든 말든 간에 하는 건데 다만 저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뭐 일부에서 술에 술 타든 물에 물 타든 이런 비판하지만 네. 나름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를 비판한 사람을 제명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할 말 다 해라. 그런데 제가 오히려 놀란 거는 홍문종 의원 말고는 이런 말을 한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다만 지금 11월 1일부터 이제 당무 실사를 나가서 이제 쉽게 하면 칼질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반응이 안 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그리고 두 분 말씀처럼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무슨 탄핵 보고서 뭐 또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이런 분의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원책 그 변호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이분은 조광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주겠다고 데려온 분이기 때문에 진짜 밖에서 말씀을 참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김병준 위원장이 한 게 평론가로서의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회 전원책을 구분해 달라 정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과거랑 비하면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이게 선거할지 실패할지 저는 두 말씀 좀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워낙 자유한국당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미래가 선거한다는 보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도는 저는 민주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다시 지금 아까 두 분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구태를 보였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홍문종 의원 정도만 이 정도 말을 했지 다른 분들은 말 아끼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다른 때 같으면요. 지금쯤 뭐 부글부글 성명선하고 난리가 날 텐데 지금까지 조용한 걸 보면 아직까지 갈등이 폭로되는 않았다. 다만 이제 내년 1월쯤에 나름대로 갈등이 표출될 수준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당은 한번 국민들한테 큰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비판받는 진 의원님 건 말씀은 맞다고 합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나름대로 하면서 예. 자유한국당이 제갈 길로 좀 살 길로 가고 있다. 진도는 지금 차근차근 좀 나오고 예.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우리 민주당도 한때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되새겨 보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민들은 그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또는 의원들 초재선 의원과 저 중진 의원들이 막 말싸움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끼리 하십시오.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보수가 뭐예요? 보수의 기치를 어떻게 들을 겁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들고 싶은데 그 질문의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전원책은 태극기 부대 합시다. 박근혜랑 같이 합시다. 그 누굽니까? 김병준은 거기는 안 돼.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당신들이 하시고 우리한테 뭘 제시할래를 기다리는데 그걸 제시하지 않으니까 지지율도 안 오른다. 대표적으로 오늘 그 어느 조사에 의하니까 여야 조사에 났는데 보수층을 대표해서 유승민 의원이 1등을 냈더만요. 12%인가 나왔던데 어디 조사에. 근데 왜 유승민 의원이 1등을 했을까? 과거에는 황교안 전 박근혜 총리 때 총리가 했는데 왜 황교안이 아닌 유승민일까? 저는 이걸 상당히 주의 깊게 좀 보게 됐어요. 아마 국민들은 보수의 깃발을 그 유승민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라라고 한 것 아니냐. 홍준표도 아니고 황교안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도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 대통합 문제는 그 누구죠? 계속 나왔던 얘기 같아요. 한국당 전원책 변호사도 보수 대통합 얘기하고요. 바른미래가 또 관련이 있고. 아니 절실하고 간절한 쪽에서 통합 얘기는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질의멸렬하니까 보수 대통합 얘기하는데 정작 키를 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 대표는 수구 정당으로 해서 뭐 없어질 정당이다. 예,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까지 평가절하해서 뭐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정작 보수의 이제 그 차기 주자로 1위로 등극했다고 하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또 그렇게 쉽게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표방하는 어떤 가치라는 게 정치적 신념과 가치라는 철학도 없고 명분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김병준 비대위도 실패하고 지금 조강특위 실사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이 자 내년 2, 3월에 정기전당대회 해서 새 대표를 뽑는데 그러면 새 대표는 허수아비입니까? 정권은 비대위원장에게 주겠다고 해서 당에서 몰아준 거죠. 그런데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반발 이런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2, 3월에 이제 전대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대표 체제 하에서 저는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건 또는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좀 자유한국당이 추스려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뭐 보수 대통합이건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지금 단계에서는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 뭉쳐야 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죠. 전당대회 이후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근데 그때 가서 봐야죠 그거는. 두 분 말씀이 좀 틀린 건 이겁니다. 그 보수 대통합이란 말은 전원책 변호사가 했을 때는 내가 조항특위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당협위원장을 뽑고 뭐 모시고 갈 때 어쨌든 우리는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태극기는 왜 부대냐. 촛불은 12고 그러니까 태극기에 참여한 분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김병준 위원장이 그럼 태극기 부대를 거부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은 예컨대 뭐 지점장 했던 분들, 뭐 교장선생님 했던 분들 모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안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국가 안보가 참 위기다. 이래서 나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까지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말인데 이게 어쨌든 태극기 부대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이제 함축된 거고요. 또 하나는 손학규 대표는 저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부대 통합을 한다 그러면 네. 당대당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고 바른미래당이 지금 밤이당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밤이스럽다. 그러니까 밤이스러우면 밤이가 나눠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잘하면 오겠지만 잘못하면 안 오는 거죠. 그쪽에서 네.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다만 지금 그 민주주의 과정은 밟고 있다. 그리고 두 분 말씀처럼 다음 당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당 지금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이념, 네. 지금 말씀 정체성 참 중요하다 보는데 한번 보수의 갈 길을 제시하고 그게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 분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잘 될 그러면 것 같습니다. 다음 당 대표가 예를 들면 내년 2월 전당대회가 중요하고 거기 당 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예.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는 김병준 체제는 뭡니까? 뭐 어떤 일을 할 수 제가 볼 있는 거예요? 때는 2월달 지금 3월 이야기가 나오는 네, 이유가 3월이든, 네. 3월 좀 할 것 같긴 한 게 이게 해보조사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 스타일대로 현역 당원위원장 중에서 국회의원들도 당신은 국회의원 하면서 너무 일을 안 하셨으니까 당위원장 하지 마시오. 네. 그게 20명일지 50명일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아마 뭐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도 현역 의원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못 날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 자 시끄러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과거에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혼란 상태를 거친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잘 될 거라고 말씀도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못 된다고 단정하는 하여튼 좀 것도-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가봐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시간 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달, 두세 달, 두세 달 석 달 정도, 정도 준비할 석달 정도면 이제 결판이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 두 가지 저희들이 얘기해봤습니다. 자, 세 분이 준비하신 그 이번 한 주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유정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18 때 계엄군이 이 여성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38년 만에 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밝혀냈고요. 네. 국가가 그걸 첫 인정한 그런 게 이번 주에 있었는데 38년 만에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밝혀졌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뭐 10대 여학생들부터 뭐 임산부 이르기까지 글쎄 그런 말입니다. 일을 많이 네. 겪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광주 출신으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할 려 없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게 이제 유언비어처럼 네. 혹은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지만은 어느 피해자도 선뜻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평생의 트라우마로 안고 살았던 그런 것들인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처벌이랄지 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랄지 진상규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또 인사의 몫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원래 지난 10월 달에 출범을 해서 이게 제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하겠죠, 설마. 자유한국당이 이런 거부터 제대로 해야 저도 동의하고요. 인정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지모 씨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자영업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은 5.18 강조에 대해서 굉장히 평이한 그러니까 발언을 한 저는 지금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연기되는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내에 많은 의원들도 지금 그 문제는 왜 이러지 하고 불만인 거예요. 저는 빨리 알겠습니다.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5.18 계엄군 성폭력 문제는 저도 뉴스를 봤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예, 진짜. 김유정 의원께서 아주 대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진성호 전 의원이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네. 뉴스메이커입니다. 이재명 기자요. 요즘 지사인데 너무 자주 나와요. 예, 저도 이제 그 뭐 쭉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혐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이제 경찰 조사를 오래 받은 것이고 그중에 뭐 3개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반응입니다. 경찰에 분노한다. 뭐 내가 경찰 고소할 수도 있다. 물론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듣고 있으면 또 지난번에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오늘 오늘 출두했는데 그 전에 비공개인지 뭐 진실은 경찰과 두 분만 알겠지만 공개해서 불쾌해서 중간에 나왔다면 저는 아무리 여당 소속의 경기도지사 뭐 제일 이제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만 그렇지만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오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경찰 조사할 때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그 조사한, 뭐 기소한 검찰, 경찰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법원에서 다투시고 제발 언론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심할 정도로 이 음모론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본인과 경기도민들의 그 품격을 위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예, 뭐 이재명 지사 문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 정리되고 도정에 힘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검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고요. 다른 방법이 없죠, 어떻게? 법원으로 안 넘어가고 무혐의 처리되는 게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예, 자, 그럼 강기정 전 의원이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어제 그 현지 시간으로 통화를 둘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동향이 나쁘다. 이제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000도 무너졌다가 지금 복원됐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대의존도가 매우 큰 것 아닙니까? 근데 대의존도 중에 특히 중국에 아주 의존되어 있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계속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졌어요. 한때 뭐 미국 증시 빠지면서 정말 우리 뭐 2,000선 무너지고 수 30조 손해를 봤다 그랬던가요? 우리 한국이 앉아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통화를 통해서 갈등이 조금 해소되고 11월 30일 날 이제 또 무역 협정을 맺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대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대불확실성 때문에 늘 너무 출렁거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출렁거려서 개미주들이 많이 손해도 보고 그런데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고 그런 통화여서 이번 한 주 한 컷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경제가 빨리 좀 진정되고 나아져야 할 텐데 하여튼 다 걱정입니다. 오늘 3주 만에 뵙고 토론하니까 훨씬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또 저희들 다음 주에 뵈야 할 텐데요. 국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요.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슈퍼 예산안 처리 역시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의 새 예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 또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다 따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진짜 오늘은 너무